이게 과연 가치하락이었는가? 이거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올해 23년에 머크가 진행하는 인상 3상 그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IPOG는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어내렸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악의적이다. 아마도 언젠가 ABM은 분명히 이 라인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던 22년 1월에 이런 대형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가치가 결국에는 이 흐랭성으로 분명히 받쳐주는 날이 올 것이다. 강력하게 하단을 나타내는 다이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상승 전환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플랫폼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일전에 이렇게 바이오 커버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영상들은 조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추후에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플랫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바이오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모두 좋아 보여서 막 매수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이오 종목들에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리스크를 확인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을 막 추천한다, 뭐한다, 좋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과연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의 약물을 봤을까요, 실제로?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뭐 삼성 휴대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특히 삼성 것도 들고 다니고 뭐 애플 것도 들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굉장히 적고 접하기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차트 대응, 즉 기술적 대응, 그리고 유동성, 돈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암세포, 즉 우리 시대에 따라서 발전해온 항암제의 세대별 흐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세대는요 화학항암제예요. 1990년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항암 투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막 머리털도 빠지고 막 민머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항암 치료, 그게 보통 이 화학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랑 그리고 멀쩡한 세포까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 우두머리만 잡으면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우두머리만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주변, 우두머리 주변에 아군과 적군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뭐 핵폭탄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두머리도 잡지만은 이 주위에 우리 아군들까지 희생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세대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항암제를 사용한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그리고 헥사백 기억나시나요? 신라젠? 이것도 다 표적 항암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 부작용이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아군들이 막 전쟁을 여기서 치르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 보스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 보스가 죽으면은 핵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스나이퍼, 저격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아군의 피해는 없이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멀쩡한 세포는 두고, 그리고 이 파멸하고자 하는 적만 소탕하는 그런 기술이 표적 항암제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종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3세대에 들어와서는 면역 항암제예요. 우리 몸인데 암세포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이런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뭐 표적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는 다 공격하지만,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또 전이도 빠르고 찔겨서 죽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남아있다가 또 전이 되고 재발하고 이런 후유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체, 즉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암세포로 이기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물이 면역 항암제다. 이 면역세포가 있죠. 그래서 면역세포를 키워내서, 그리고 면역 억제 물질도 같이 병용을 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다. 그래서 세포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카티라던가 이런 치료제 있겠죠. 뭐 NK맥스나
뭐 GC셀, 세포치료제 이런 거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키트루다.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입니다. 전 세계 항암제에서 매출이 가장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크사에서 나온 건데 웬만한 약에 이 키트루다를 병용투여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키트루다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또 캡처를 해와 봤고요. 이게 머크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인데 키트루다는 거의 모든 암에 처방할 정도로, 그러면서 병용 투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좋지 않은 항암제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이제 키트루다의 효과를 빌미로 해가지고 병용 투여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 키트루다를 왜 가져왔냐면요, 알테오식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머크사에서 이제 조만간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키트루다의 시밀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램시마 기억나시나요? 이게 셀트리온의 시밀러잖아요. 그리고 뭐 퓨미라도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요. 뭐 배그제마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허주마, 트루시마, 우리 셀트리온이 이렇게 특허가 만료된 약물을 시밀러로 만듭니다. 근데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가 이제 조만간 끝나요.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아마 28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키트루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맥 주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혈관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투여 시간이 좀 길어요. 시간이 좀 꽤 걸리고 병원을 내방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는데, 머크에서는 이 특허 만료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머크에서는 독점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해서 이 키트루다의 매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데, 이 머크에서 선택한 거는 제형 변형이에요. 제형을 어떻게 변형하냐? 정맥 주사 놓던 이 키트루다 주사를요, 이제 SC 제형. SC 제형이 뭐냐면은 피하 지방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엉덩이 주사나 아니면 뭐 팔뚝에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이제 피하 지방, 뭐 배 같은 데 놓기도 하죠. 피하 지방 제형으로 변형을 준비하는 겁니다. 머크에서. 그래가지고 정맥 주사에서 이렇게 제형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이거 누가 한다고요? 알테오젠. 이 SC 제형.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라는 미국 회사와 알테오젠, 이 두 개가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의 머크가 엄청난 거액 6조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20년도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알테오젠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에서는 대장이 알테오젠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바이오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 대응을 좀 위주로 하고 싶다. 이 기업 가치로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성공만 하면.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 3상 성공률 50%. 근데 2상 성공률이 16%인가 그래요. 엄청 낮죠. 16%인지 26%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1상 성공률이 67%인가 그렇습니다. 1상은 거의 뭐 통과한다고 봐야 되는데 2상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많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추후에 또 1상, 2상, 3상을 따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BA 바이오입니다. 보통 아까 3세대가 면역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3.5세대. 이게 바로 이중항체. 이중항체 항암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노피에도 1조가 넘는 라이센스 아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중항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면역세포 항암제의 단점은 이게 굉장히 좀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는 속도도 느리고 적응증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떠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가 없고, 그러면은 이 장점만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항원을 합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너지, 좋은 것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중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항암제, 2번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1-1, 1-2, 그리고 여기서 2-1, 2-2가 있는데 2-2와 1-2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항암제가 두 가지 다 쓰고 싶은데 기존의 면역 항암제는 이 한 가지밖에 못 썼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합을 해서 용량 투여를 하면서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 2-2와 1-2의 장점만 끌어당겨서 만드는 항체가 이중항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중항체의 응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도 있고 면역항암 치료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 이게 바로 ADC죠.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BL 바이오에 이게 누적 라이센스 아웃이 3조가량 됩니다. 사노피에 1조 3천억가량까지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죠. 이 ABL 바이오가 지금 22년도에 라이센스 아웃한 대금으로만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1조예요. 이게 과연 적정 가치인가? 이거를 이제 투자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ABL 바이오가 바이오 플랫폼의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급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잠시 뒤에 제가 차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오킨 바이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중항체는요 양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의 ADC 기술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미사일이라고 봅시다. 미사일 옆에 링커라는 단백질 속에 이제 강력한 화학 항암제에 버금가는 그런 약물을 이 링커에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죠. 표적 항암제가 아무래도 용량을 조절하면서 적은 용량으로 암세포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암세포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달려오면서 항암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링커에 달려있는 약물 접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접합되어 있는 약물이 이 항암제 근처에 가가지고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암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표적 항암제에 링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접합을 한다 해서. 그래서 이 링커 안에 아까 1세대 항암제가 제가 뭐라고 들었죠? 위력이 엄청 큰 핵폭탄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인다고. 근데 이거를 용량을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붙이는 겁니다. 붙여놓고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암세포에 도달을 하면 이 암세포에 반응을 해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용량 조절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러면서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뭐 ADC 기술, 약물 접합을 이용해가지고 뭐 면역세포 항암제를 암세포 주변으로 빠르게 도달시키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가 데리고 와서 암세포 주변에 면역력을 빠르게 키워가지고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킵니다. 이것도 ADC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적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레오켄 바이오의 누적 기술 수출은 6조 5천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레오켄 바이오가 12월에 엄청 큰 라이센스 1조 6천원짜리 했는데 계약금이 미공개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약금 규모가 너무 작아버리면 이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ABL이나 알테오젠 같은 친구들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계약금이 높다.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약금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마일스톤 연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이 수치가 되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게 두 가지나 있죠. 그리고 규모를 보면은 아무튼 알테오젠이나 ABL만큼 크지는 않다. 다만 21년도에 이렇게 체코 소티오 바이오텍이랑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에서 진행하는 이 ADC 기술. 이게 초록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난해 올해는 이제 중간 데이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올해 레오킨 바이오에서 나올 재료가 많다. 요거 지금 익수다에서 진행하는 ADC 임상이 어떻게 될지 올해 조금 레오킨 바이오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하나 부여를 드리면 셀트리온에서도 ADC 약물 접합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는 IV 에스페스라고 하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약물들을 이제 먹는 약으로 간편하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6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셔야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거 사실 경구용으로 바꾸기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제 삼성전 제약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 제약은 어쨌든 아일리아 시밀러도 텀식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차트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의 기술 수출에서 이렇게 6조 5천억이라는 큰 기술 수출이 나오면서 대시세를 낸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시장도 안 좋았고 이러면서 바이오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눌리는 현상 나왔었죠. 이 부분 눌릴 때 이거 알테오젠이 이제 한번 튈 수가 있고 저는 알테오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리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리뷰 드린 지도 꽤 오래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려치고 내리친 다음에 흔들고 있길래 이거는 알테오진이 이제 바닥을 잡을 움직임이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들고 이 부분에 하면서 이제 200일선 맞으면서 아마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눌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다 이렇게 치고 가는 이런 걸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제약주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축 찍어 눌렀죠. 그러면서 지금도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붙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알테오진의 가치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구간이지 않나. 알테오진의 수급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년 정도의 수급인데, 여기서 뭐 이제 권리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좀 잡아줬는데, 그 잡은 물량을 시장이 빠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이 모두 던졌죠. 그리고 나서 22년 1월부터 차츰차츰 외국인도 잡아는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현재 최저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공매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보면은 와, 정말 3월, 2월 달에는 공매도의 비중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알테이즈는 왜 이렇게 미워하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가 아마 요 하락 때 공매도가 폭격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개인 비중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잠시 보면요, 어떤가요? 셀트리온 제약도 결국에는 개인이 끝까지 최고치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이 강하게 내뱉으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알테오진한테는 가시적으로 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관이 어쨌든 물량을 번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는 하고 있다. 지금 21년 중반기를 보면은 이렇게 최저점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기관은 이 6만 원 언더부터는 알테오젠이 팔기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매도도 안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찍어 내리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 기관이 강하게 치고 올리는 흐름이 올린다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올린 부분에서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의 가치가 훼손된 건 없어요. 물론 알토스라고 괜히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좀 짜증나게 하는 건 있는데, 결국은 지분 희석이나 뭐 이렇게 이익 배분 같은 거 굳이 두 개의 법인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이득 때문에 만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한창 물적 분할이 유행할 때 분할로 인한 투자금 유치 이런 것들을 노리고 대주주가 조금 머리를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물적 분할로 이제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LG 엔솔 같이 이 알토스의 분할이 사실은 괜히 그냥 빚 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수급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외국인이 조금만 붙어주면은 알테오제는 금방 모멘텀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제가 세봤는데 10주 연속 하락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치 하락이었는가? 이거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올해 23년에 머크가 진행하는 인상 3상 키투루다의 변형 제형 그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진은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어내렸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권리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무중을 했어요. 0.2. 좀 비율이 적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빠지니까 회사 측에서 대응한다고 대응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죠. 어쨌든 주가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 찍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죽는 건 사실상 좀 알테오진이 기술 수출한 6조 이상의 가치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문제없이 지금 마일스톤도 계속 수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알테오진이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좀 말이 되는 주가 이치인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추후에는 뭐 이렇게 200일선 여기쯤에 걸릴 거고 뚫더라도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테오진은 뭐 셀트리온 제약같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올랐다가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켄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켄 바이오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얼마 전 12월 1조 2천억 가량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이제 계약금이 비공개가 되면서 이거 기술 진짜 이전 되겠냐, 기술 반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조 5천억의 가치보다는 계약금 비공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눌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바이오가 지금 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 건데, 조금만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쏠린다면은 네오켄 바이오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셀트리온 쪽에서도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이 네오캠 바이오는 분명히 후보군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ADC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ADC 기술로는 네오캠이 최고입니다. 근데 뭐 로슈나 암젯 그리고 다이치 상표 이런 친구들이 ADC 기술의 선구자로 보일 수 있죠.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글로벌로는. 그리고 화이자에서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56조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ADC 기술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DC 기술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주가론요. 저는 사실 레오캠 바이오를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왜냐면 지금 다른 바이오랑 여타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실 레오캠 바이오도 지금 바닥이 지금 형성되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 또 차트적인 부분을 보인다면은 제가 다이아 패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단을 나타내는 다이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상승 전환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 레오캠 바이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오가 지금 되게 좀 괜찮은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의 차트인데요. 레오캠 바이오의 차트 수급을 보면은 언뜻 그냥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거를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요. 레오캠 바이오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 채국 지점에서 개인의 어쨌든 매수가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 오랜 기간. 거의 2년 가까이. 사고 팔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게 눈에 띄죠. 사실은 21년 말에 이때는 물량을 많이 던졌어요. 주가 이치가 이 정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레오캠 바이오의 악재보다는 22년을 앞두고 시장의 악재. 이게 뭔가요? 유동성 회수. 연준 FOMC. 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못 갈 거라고 외국인이 판단을 했겠죠. 기관도. 그러면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물량을 던졌다가 가격 메리트가 이 구간부터 계속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흔들지만 모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지만 언제든지 바이오가 가는 장이 나오면 이 네오캠 바이오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도 매집 들어왔고 또 빠지니까 또 다시 손절치고 올라가니까 또 사고 근데 좀 밀리니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올라가면은 땡길 준비가 되어 있다. 수급을 들여보낼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조금 약간 감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레오캠 바이오는 외국인 비율이 11.24%예요 현재. 근데 알테오젠도 9%거든요. 그러니까 레오캠 바이오의 이 ADC 기술 LBP123인가요? 이 기술, 이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은요. 물론 제 생각에 55,000원과 6만원 구간을 쉽게 뚫기 힘들 거예요. 매물벽이 원칙이 굵게 있고 이 앞전에서도 머물던 기간이 길거든요.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추후에 그게 네오캠 바이오의 승부처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네오캠 바이오 조금 괜찮게 보고 있고요. 차트, 디테일하게 뭐 차트적으로 1위 1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시대가 오면은 이 네오캠 바이오도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면은 분명하다.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대시세가 난 적이 없어요. 뭐 이케아 바이오치고는 뭐 저점 대충 요 구간 잡아놓으면은 뭐 4만 원까지 2배 정도 올랐나? 근데 기술 수출이 지금 3조가 넘는데 또 바이오 기술로만 흑자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긴 기간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산업비 기술 수출 이후에 이때가 시장이 진짜 좋지 않았잖아요. 금리 스탠스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냈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 메리트 2만원 초반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1년 내내 지난해 개인만 슬슬 털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물론 외국인의 지분율이 7%밖에 안 돼요. 로캠이나 아니면은 뭐 알테오젠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어쨌든 ABL 바이오도 기관과 외국인이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ABL 바이오가 추후에 플랫폼 계열에서는 좀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들 빠지고 조금 버텨주는 흐름. 이런 게 ABL에서 항상 먼저 감지가 되거든요. 저는 항상 호카창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어느 주식들이 방어줄의 역할을 하고 잘 지지를 해주나 이런 걸 항상 보긴 해요.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20년 코로나 랠리 이후에 덜 빠지고 덜 올랐다. 사실 덜 오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방어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탈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 엄청 많이 눌렀잖아요. 8월달, 9월달 때. 이때 누른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유동성 불안감이에요. 이게 제 ABA 차트로 보면 조금 낮은 것 같지만은 이게 그래도 퍼센티지로 거의 한 30%씩 빠진 거거든요. 아마도 언젠가 ABA는 분명히 이 라인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22년 1월에 이런 대형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가치가 결국에는 이 후행성으로 분명히 받쳐주는 날이 올 것이다. 삼성장 제약은 뭐 이미 하락분 다 반영해서 지금 복구했죠. 지금 이게 시장이 굉장히 21년 8월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그 구간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먼저 올른 이 구간까지 못 왔지만 결국엔 근데 삼천당 제약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게 이 친구가 시세가 죽지 않으면은 바이오의 랠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 친구가 지금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나머지 종류의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는 조금 제가 별로 신뢰가 없어요. 얘도 별로 뭐 데이터가 그냥 뭐 가셔야 된 거 없는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유증하고 자금 없어서 미치려고 그러죠. 파맵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파맵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올리스 이 친구는 대주주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바이오를 할 때 대주주랑 부채 남은 거 이거는 꼭 보고 해야 돼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요. 결국에는 유증, 대규모 전환사채 이런 거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NK맥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면역세포 NK 치료제 대장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되게 좋게 보는데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부채 비율이요. 너무 높아요. 얘는 NK맥스 같은 경우는 언젠가 유증 나올 거예요. 전환사채가 나오도. 그래서 이거 되게 찜찜하다. 그래서 제가 NK맥스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매수할 생각 없고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 네오캠, 에이벨 같은 경우는 딱히 유증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태 찍을 일이 없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잉여 현금이 꽤나 많아요. 유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전환사채 찍을 이유도 없고요, 굳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브로노이라고 있는데 22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브로노믹스 이게 뭐냐면은 AI를 활용한 전인상 단계에서의 약물을 발췌해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일상 이상 이런 거 들으셨을 텐데 전인상 단계는 그냥 후보 약물이잖아요. 이 보로노이는요. 이 후보 약물에 대한 거를 굉장히 빠르고 많이 데이터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약 50만 개의 후보 물질을 도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추리는 겁니다. 추려내가지고 전인상 물질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체를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로노이의 기술은 항체를 많이 뽑아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라이센스 아웃한다. 그래서 사실은 누적 규모가 지금 이 친구가 2조가 넘어요. 라이센스 아웃 금액이. 근데 계약금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다. 다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친구도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중항체 개념이 조금 있어요. 이중항체라고 봐야겠죠? 사파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면역항암제 기술 중에서 1- 뭐 얘기하고 뭐 2-2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게 이중항체라고 있잖아요. 이 사파라고 하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번은 항암, 표적 항암제 그리고 2번은 단백질 효소 기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암제가 1번으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효과를 보던 게 나중에 3일밖에 효과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에이프릴만의 사파 기술을 적용한 단백질 항원을 이제 같이 투여합니다. 그러면은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반감기. 이게 일주일에서 3일로 되는 거를 늦춰주는 거예요. 투여를 딱 했습니다. 밤에다가. 근데 이게 지속 효과가 첫 번째 때는 7일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때는 5일 갔습니다. 세 번째 때는
3일 갔어요. 사파 기술을 적용해서 단백질 상원을 넣었더니 같이 넣었더니 첫째 날에는 똑같이 7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투여를 했을 때요 6일인 거예요. 세 번째 투여했더니 5일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같지만은 두 번째는 이 내성 때문에 암세포가 저항을 하는데 두 번째 때는 6일 효과가 지속이 됐고요. 처음엔 5일 효과가 지속됐어요. 근데 또 사파 기술을 적용해서 넣었더니 5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파 기술 적용 안 하면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파 기술이 검증만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겠죠. 이게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한 달 효과 보고 그 다음에 3주 효과 볼 거를 한 달 효과 보고 그 다음에 4주 효과 보는 거예요. 2일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에이프리바이오의 사파 기술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검증이 안 됐다. 근데 얘네도 지금 에러가 됐어요. 덴마크에 룬드백이라고 하는 기업에 굉장히 큰 규모예요. 1조가 넘는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계약금이 200억이에요. 이렇게 지금 한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200억의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건요. 룬드백이라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룬드백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A1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올해 나옵니다. 올해 룬드백에서 일상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상이 통과가 됐다 룬드백에서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상 확률 몇 프로라고요? 60%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미 지금 한번 상장하고 눌린 다음에 바닥을 잡아가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R3나 다른 거 뭐 라이센스 아웃 뭐 한다 어쩌고저쩌는데 결국에는 이 A1 이게 룬드백에 수출한 A1이 빠그러지면 그냥 그대로 한가 가고 영원히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서 검증이 돼야지 사파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믿는 플랫폼의 가치가 매우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룬드백의 임상이 잘못되면 이 사파 가치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에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바로 유증. 그리고 전환사체의 과도한 남발입니다. 여러분. 임상 데이터 실패.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도 당연히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잡주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보고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자산이 일단 2,760억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2,500억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1,200억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지금 부채 비율을 보면은 솔직히 알테오진 동네면 어디서든 자금 조달 3자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 이석되니까 3자배 잘 안 받습니다. 결국에는 현금을 또 가지고 있고 실적도 흑자가 나고 매출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자가 난다는 거는 여기서 연구비가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900억 들어오잖아요. 매출이 900억. 바이오텍에서 라이센스 아웃으로만 900억 수취한 다음에 R&D 같은 거, 연구 같은 거 다 하고서 남은 돈 250억이라고요. 이익으로 잡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자산도 3천억으로 늘어나죠. 이게 현금이 잡히니까. 이렇게 늘어납니다. 공장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 공장 짓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산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ABA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부채가 좀 늘어나긴 했죠. 근데 자산 1850억 있습니다. 부채 1557억이에요. 아직도 잉여 자산이 650억, 한 700억 정도 가겠네요. 이 정도로 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매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라이센스 아웃으로만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이오 주식을 하면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면은 진짜 계좌 유증 한 두세 번 맞고 전환사채 몇 개 큰 규모로 맞으면은 계좌 녹습니다. 5분의 1 토막 금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회계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 이런 거 보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채 자산을 아마 소각한 것 같아요. 소각하면서 자산도 줄어들고 부채도 줄어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자본으로 넘길 걸 넘겨놓고 이러면서 좀 재무 관리를 ABL 바이오에서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어크인 바이오도 계속해서 매출이 이제 발생 예정이죠. 물론 적자, R&D를 많이 하니까 적자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부채 비율 보세요. 자산이 2,500억인데 여러분 부채가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200억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 건물도 들어갈 거고 뭐 이것저것 자산, 무형자산 같은 것도 잡히고 이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유증이나 전사채 찍을 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3앱신 보겠습니다. 매년 250억, 300억.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연구비가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를 뭘로 채우나요? 유증으로 채우잖아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파매시민의 돈이 묶여 있어야 될까요? 심지어 대주주 지분율까지 낮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외국인 지분율 0%입니다. 이거 지금 기술력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자산이 400억까지 줄어들었는데 부채 150억이나 있죠. 자본이 250억인데 이건 이제 불안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또 유증해야 돼요. 왜냐면 23년에 여기도 적자가 200억을 찍힐 테니까. 그럼 이거 200억 갈가 먹으면 50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존속이 안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매출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약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라도 나오고 흑전까지 하는 기업을 토하잖아요. 흑전도 이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짱짱해요. 자산도 이 빵빵하고 부채. 어쨌든 감당이 가능한 정도죠. 연구비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주주 지분도 40%나 돼요. 바이오 주식에도요, 이 대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파멸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분 매각해서 현금도 못 만들어요.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고요. 뭐 HLB도 뭐 이상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NK맥스 한번 봅시다. 얘네가 1년에 지금 한 분기에 연구비를 한 130억 써요. 그럼 1년이면 곱하기 4하면 얼마입니까? 520억이잖아요. 1년에 연구비로 500억씩 쓰는 회사인데 현재 자산이 1800억. 근데 부채가 900억. 그리고 남은 자본이 950억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500억, 요번에 23년에 500억이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적자 마이너스가. 그럼 얘네가 24년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흠자 배정이든 유증이든 전사채든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24년 말부터는 쓸 돈이 없으니까 아마 올해 말쯤 투자 유치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올해 말에 바이오넬리가 나올 때 NK맥스가 뜬다. 그러면은 고점 부근에서 NK맥스는 100% 유증이나 전사채 찍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NK맥스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토인데요. 이거 어떤가요? 1년에 연구비 지금 한 300억 정도 쓰네요. 근데 지금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750억이에요. 자본이 300억밖에 안 남았네요. 얘네는 그럼 이제 2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팩토도 지금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도 했었냐면 뭐 대주주가 지분 팔아가지고 이거 자기네 연구하겠어요? 이걸로? 제가 보기엔 대주주가 이거 팔아가지고 연구하는 회사 본 적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좀 위험해요. 이런 애들. 매드팩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메이저가 들어올 수가 없지. 내가 메이저라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개인만 들어오잖아요. 이거 불안해. 이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같이 제목 안 볼까요? 무조건 제목 봅니다. 여러분. 국가가 말해주잖아요, 지금. 임상 데이터가 나발이고 회사가 존속이 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없다니까. 얘네 이제 오래 하면 끝이에요. 23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수급 보고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뭐 한미약품의 뭐 랩스커버리라든가 뭐 최근에는 다들 뭐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바이오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항암제 했다가 망가진 기업 많잖아요. 뭐 헬릭도 그렇고 신라젠, 뭐 티슈진 다 임상 3상에서 빠그러진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HLB도 결국엔 임상 3상 못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노버메이트라고 SK 바이오팜만 지금 미국에 출시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인상 3상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도 감당하기 좀 큰 규모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에로를 하잖아요. 라이센스 아웃. 이 라이센스 아웃에 특화된 기업들이 플랫폼 바이오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플랫폼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플랫폼 바이오 말고도 뭐 기타 치료증이 들어가는 뭐 면역세포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표적항암제, 뭐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랫폼 바이오주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매수하라는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 안에서도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고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최근에는 임상 3상 바이오가 매우 강하고 얘네가 대장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대형주주 강한데 이
플랫폼 바이오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바이오 업종이 상승이 나올 때는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라이센스 아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